이 집단 상담 이론과 실제 9주차 3차 시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첫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같이 나누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수업 자료가 우리 선생님들께 업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한 장짜리 나눠드렸던 이 PPT 수업 자료, 오늘 수업 시간에 보았던 이 이데올로기의 변화,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잠시 하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제가 수업 시간에 공지 드린 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매주 목요일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 요약해서 이 온라인 25분 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뭐 진도 부분이나 또 다른 전달 사항이 많을 때에는 우리가 요약 정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활용해서 또 진도도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낮 시간에 대면에서 수업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다음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온라인 수업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한 번 더 이제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지금 보시면은, 자, 이데올로기의 변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공평하게 잘 분류가 되어 있고 재분배가 잘 되어 있다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라는 이 실천 과목도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금 후기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없고 모두가 건강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다면은, 사실 이런 심리적인 지지 서비스나 뭐 그런 것들도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이 소득이 어찌 보면 좀 양극화 현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장애가 있다 또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보통 신체적 장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인 장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사실은 뭐 우울증이 있다 또는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 상태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찌 보면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후진국가 중진국에 비하면은, 또는 우리 아시아 국가 뭐 일본과 뭐 한 싱가포르 정도 이렇게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나라가, 물론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는 있지만, 이 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뭐 굳이 말하자면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도 물론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몇 나라를 빼고는 사실 아시아 그 넓은 대륙에 있는 수많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모든 부분이 앞서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항상 우리는 비교를 할 때 우리보다 나은 국가들, 물론 유럽 국가라고 해서 우리보다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하지만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모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벤치마킹 한다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 심리적인 부분도 좀 많이 도입을 하고 발전해 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들 앞에 보시면은 이 모니터, 물론 이제 수업 자료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크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주의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 지금 자유주의 이 부분하고 그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이 사회민주주의 부분, 사회민주주의 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 진보 보수 이 개념하고는 달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보수주의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현 상태 유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심리적인 지지나 또는 뭐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또는 경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많이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안 줘도 안 되고, 결론은 뭐냐면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번째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도 보시면은 거의 같은 말이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그럼 자유주의는 뭐고 신자유주의는 뭐냐, 한 10분 정도 설명드리면 되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10주차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알고 지나가면 훨씬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3의 길은 바로 뭐냐면은 사회민주주의가 제1의 길, 자유주의가 제2의 길, 제3의 길은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중도주의,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주의의 성향도 있고 신자유주의 성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반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이 북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은 독재 체제이고 굉장히 잘못된 마르크스주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결과의 평등, 마르크스주의처럼 완벽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본성의 나쁜 부분을 작용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다 평균을 내어서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서 소득을 산출 많이 하나, 5시간만 일해서 산출 좀 적게 하나, 평균을 내버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어찌 보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선생님들 다른 건 다 무시하시고 자유주의와 이 사회민주주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뤘는데,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그 결핍된 그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심리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심리적인 지지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 상담할 것이고, 그 가족의 문제가 있다면은 개인 상담이 아니라 가족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단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이 우울증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이, 책임이 국가한테 먼저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건 네 책임이지, 너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너가 1차 책임을 지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국가가 한번 책임져 볼게,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결핍이 되었을 때 1차 원인은 국가가 아닌 너가 갖고 있지, 이렇게 보는 나라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뭐 북미 국가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것은 뭐예요? 국가가 우리 사회를, 이 사회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케어 서비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어찌 보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원인을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건 네 책임이지, 너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보는 거라면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은 그것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변화된 이러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발생해서 너가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빠지게 된 거는 너 책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있다? 국가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국가에서 나가는 거죠. 왜? 책임이 국가한테 먼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국가가 뭐냐면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을 많이 지향하는 국가들이 어디냐면은 대륙별로는 유럽 국가라 보시면 돼요. 물론 유럽이라고 해서 동유럽 국가들은 흔히 말하는 헝가리나 체코 그쪽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로도 오래 있었고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조금 물론 이제 세계적 문화적 유산은 많이 갖추고 있지만 사실 이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유럽 사회에서는 조금 뒤처졌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이 제일 먼저 시작을 스타트를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영국과 프랑스와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이 독일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먼저 출발을 했는데 후발대로 출발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어찌 보면 더 본격화돼서 현재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 우리나라로 표현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국가에서 장애인으로까지 인정해서 사회 복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멀쩡한 사람인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도 없어 보이는데 장애인이 됐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거를 좀 스티그마 효과, 낙인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회에서 특히 이것을 채용하고 있는 저 북유럽 국가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회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저쪽에는요. 물론 우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현재 우리 선생님들도 저보다 이제 어찌 보면 인생 선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 시간 21분 중에 물론 저보다 이제 연배가 낮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 또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뭐가 더 필요할지 아마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 학문적으로 이 교과서적으로 학문적으로 물론 선생님보다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어찌보면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사회를 본다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보면은 자유주의라기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3의 길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 분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국가 경제 성장이 문제였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원색적인 단어를 하나 쓴다면은 우리 사회를 지금 되돌아보시면은 열심히 일하면 물론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 중산층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일반 서민 가정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막 빌딩을 사고 뭐 이럴 가능성은 지금 어쩌면 많이 낮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미 빌딩이 하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2개, 3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누군가는 뭐 몇 년 사이에 뭐 금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현재 개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찌 보면 대상자가 누구냐면 많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바로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다양하게 주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의무교육. 의무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 세대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중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현재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장학금이라는 한국장학재단, 여기서 참고로 한국장학재단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장학재단 대부분 다 오송이나 뭐 서울에 있는 줄 아는데, 한국장학재단 시키면 본점은요, 그 재단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어찌 보면은 대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이거 관할하는 이 한국장학재단이 어디 있냐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공고내거리, 저기 신암동인가요? 칠성시장이 있는 그 부근, 거기 보면은 이제 공고내거리 옆에, 공고내거리 쪽으로 안 들어가시고 옆에 보면은 한국장학재단이라고 단독 건물로 굉장히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잘 아시듯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이 보편적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렇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고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아동이 미취학 아동들은 재산 유무 상관없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편주의 많은, 그래서 지금 사회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려면은 결국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회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이 사회적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굉장히 케어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겠다, 개입을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 심리적인 케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이고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또 어찌 보면은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도 어찌 보면 또 이제 국가는 욕심이긴 하지만 또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은 예전에 대한민국이 잘 살지 못했는 그 시대, 70년대 또 60년대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는 시대였죠. 물론 제가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초중반까지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없었는 건 아니겠지만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 자살률이 어느 대륙이 높았냐면은 이 북미 국가들하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그때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렇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음식도 배불리 못 먹는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시대 분위기였대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제 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굶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식당 가셔가지고 식사하시다 보면은 남긴 음식 의외로 많죠. 그거 다 또 다시 돈 주고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조인구율이라고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따졌을 때 OECD 가입국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냐면은 11점 몇 명 정도 됩니다. 한 12명이 채 안 돼요.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뭐 미국도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면은 현재 28명 정도 됩니다. OECD 국가의 한 3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2.7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이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았던 핀란드가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37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핀란드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이제 걔들은 6명,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핀란드는 뭘 하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남을 때는 부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면 죽음에 대한 확실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것처럼 핀란드에서는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작용해서 이 심리적 부검을 합니다.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심리를 부검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핀란드에서 본격화되면서 핀란드에서 36명, 37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그 프로그램 시행된 지 15년, 20년 만에 지금 OECD 평균도 안 될 만큼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로열티를 지급하고 핀란드의 심리적 부검 프로그램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31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1명 몇 명이었는데 지금 20한 8명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거야. 생각보다 줄긴 줄었지만 생각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핀란드랑 우리랑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 충분히 녹아든 다음에 좀 수정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나라 실정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살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런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심리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에야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학교에 있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는 교실 외에는 쉽게 말하면은 보건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보건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건실도 있고, 요즘 보건실이 안 하고 다르게 무슨 표현을 하던데, 물론 보건실하고 그리고 교실하고 뭐 다용도 교실도 많지만 위클래스 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사회복지사도 있고 무엇보다도 상담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전 국민에 있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요?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국가가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금요. 예전에 전통사회랑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대학교에면은 학생 상담 연구소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우리 학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대학생들이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예민한, 어찌 보면 청소년 시기, 또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후기 청소년기라고 표현하는 20대 초반 대학생들, 이 연령대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심리적인, 그래서 대구에서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청년 마음 지킴이라는 이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자존감이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회를 다시 이끌어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청년 마음 지킴이 사업이에요. 굉장히 청년 마음을 지켜준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좀 있으면 폐지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꼭 신체적인 부분이 다쳐야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에 어찌 보면 발달성의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케어가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마음,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문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조금 더 인간다운 역할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그리고
지인들의 누군가의 상담가로서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어찌 보면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인적 자산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음지킴, 심리 상담사 이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이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올려드린 한글 파일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영상도 보면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찌 보면은 내담자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마인드로 다가가야 될지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제가 한글 파일 4개를 올려놨는데 물론 포괄적인 내용으로 올렸기 때문에 또 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은 또 중간에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업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한 번 올려드린 게 파일이 한꺼번에 3개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4개라서 2번에 걸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만 다 프린트 하시면은 이제 9주차부터 마지막 기말 시험 치는 날까지 다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주차 수업 시간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 동영상 시청할 수 있는 그 수업 기간은 제가 한 2주일 정도로 이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내용을 들어야지만 다음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2주 안에만 언제든지 이제 들으시면 출석 인증이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